안녕하세요. 조아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여름 바야흐로 록 페스티벌의 시즌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기자일을 할 때 페스티벌 시즌이면 매주 전국 방방곡곡 취재를 다녔는데 지난주 펜타포트 그 록 페스티벌 둘째 날 헤드라이너로 선 매시브 어택 공연을 보고 또 그 이후에 벌어진 사회 담론들이 흥미로워서 이번 시간에 주제로 가져와 봤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2026년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둘째 날, 영국 밴드 매시브 어택이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올라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 유감을 커버했습니다. 영국인 보컬이 한국어 가사를 그대로 부르는 동안 무대 뒤에 그 LED 전광판에는 문장 하나가 떠올랐어요. K-팝은 독재와 부패에 맞선 저항의 시기에 태동했다. 곧이어 화면은 1980년 5월의 광주로 넘어갔습니다. 최루탄 연기, 도청 앞에 모인 시민군의 흑백 필름이 스쳐 지나갔죠. 저는 그 오랜 에디터의 버릇대로 저 문장부터 걸고 넘어지고 싶어졌어요. 일단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파고들수록 제가 붙잡고 있어야 할 질문이 저 한 문장의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이건 우리가 저항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는 허락하고 누구에게는 허락하지 않는지 그 오래된 심사 기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K-팝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어떻게 하든 독재 시기에 태동했다라는 문장은 시간이 맞지 않아요. 좁게 잡아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한 1992년 이후를 K-팝의 시작으로 본다면 서태지가 실제로 맞서 싸운 대상은 총칼을 든 군사 정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1987년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로 넘어가던 시기에 데뷔했고 그가 부딪힌 건 민주화 이후에도 남아있던 검열기구,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제도였죠. 시대유감이라는 곡 자체가 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가사 없이 연주곡으로 먼저 발매됐을 정도니까요. 반대로 K-팝을 넓게 잡아서 한국 대중음악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쓴다면 그 뿌리는 굿과 판소리와 트로트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K-팝 디모넌터스에서 다뤘던 내용이기도 하죠. 군부 독재보다 몇 세기는 앞선 시간이에요.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매시브 어택의 공연 무대 화면에 함께 떠오른 또 다른 문장. 1980년 미국은 광주에서 한국 정부가 자행한 민간인 학살을 지원했다.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히 지어낸 말은 아니에요. 다만 서로 다른 두 국면이 하나로 뭉개져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공수부대가 시민을 직접 유혈 진압하던 초기, 미국은 그 부대가 애초에 한미연합사의 작전 통제권 밖에 있었기에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방관적이었다는 게 공개된 외교 전문들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예요. 5월 22일에서 27일 사이 시민군이 도청을 장악한 뒤 벌어진 최종 진압 작전에 대해서는 이 카터 미국 행정부가 병력 투입을 승인했다는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진압을 지원했다라는 말은 초기의 학살 자체에는 근거가 약하고 이후의 군사작전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두 시점의 무게가 다른데 화면 위에서는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졌어요. 정확함은 단지 꼼꼼함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예요. 대충 뭉뚱그려진 문장 하나가 그 역사를 정확히 기억하려 애써온 사람들의 노력을 가볍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은 유효합니다. 짚어야 하죠. 다만 이 문장의 부정확함이 이 매시브 어택이 이 무대를 만든 마음까지 지워버리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매시브 어택은 1988년 영국 브리스톨에서 결성돼 트립팝이라는 장르를 세상에 처음 선보인 밴드입니다. 데뷔 앨범 블루 라인스로 새로운 음악 문법을 세웠고 Teardrop, Unfinished Sympathy 같은 곡으로 1990년대 이후 현대 대중음악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몽환적인 사운드 뒤에 날카로운 정치적 메시지를 얻는 게 이들의 오랜 방식이었습니다. 결성 이후 지난 40여 년간 기후위기와 반전, 인권을 노래해온 밴드예요. 스포티파이 최고 경영자의 군수기업 투자에 항의하며 그들의 신곡을 그 플랫폼에 올리지 않았고 얼마 전 싱가포르 공연에서는 멤버 2명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펼쳤다가 재입국 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력을 가진 밴드가 굳이 이 낯선 한국 노래, 시대 유감을 골랐어요. 이건 한국에서만 특별히 선보인 한국 관객들만을 위한 팬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매시브 어택의 월드 투어 전체의 고정된 셋 리스트로 헬싱키에서도 후지락 페스티벌에서도 펜타포트에서도 똑같이 불렀죠. 앞으로도 그들의 남은 투어 일정 무대마다 같은 곡과 영상을 선보일 겁니다. 매시브 어택이 케이팝을 계기로 한국의 저항 정신이 깃든 한국사에 관심을 가졌을 수도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어딘가에서 이 노래를 진짜로 발견하고 진짜로 감동했다는 증거예요. 이 매시브 어택의 그 월드 투어 그 스텝진에 한국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드는데요. 정확함과 진심은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이 문장은 고쳤어야 마땅해요. 그러나 이 문장을 쓴 마음까지 함께 지워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논란에 몰려든 사람들이었어요. 정확함을 짚는 성실한 목소리들 곁으로 전혀 다른 여러 가지 부류의 조롱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쪽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무대에 오른 것 자체를 문제 삼았어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자체를 좌빨 공연이라고 부르고 매시브 어택을 좌파의 선동으로 납작하게 규정하더라고요. 인천시의원은 민주당 출신의 박찬대 인천시장이 배후에 있다면서 행정감사를 운운합니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전 세계의 이런 대형 락 페스티벌은 해외 뮤지션과 계획하면 무대 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개입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 공연 셋리스트와 영상 내용은 매시브 어택이 이번 월드 투어에 모두 적용되고 매시브 어택이 직접 준비한 거기 때문에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서 그들이 특별히 다른 셋리스트와 영상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한국의 수많은 이들이 해외 뮤지션이 한국 뮤지션처럼 정치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지금도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우기고 있죠. 그런데 이 주장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이야기입니다. 5.18은 국회, 정부, 법원이 모두 인정한 민주화 운동이고 그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어요. 무장 폭동설에 대해서는 시민군의 폭동이 아니라 신군부의 폭동적 진압이었음이 확인됐고 북한 개입설에 대해서는 진보 정부도 보수 정부도 심지어 미국 CIA의 기밀 문건까지도 이미 부정한 사안입니다. 김일성 본인이 1981년 덩샤오핑과의 회담에서 광주 사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힌 기록까지 남아있죠. 이건 사실관계에 대한 의의 제기가 아닙니다. 이미 끝난 역사를 다시 부정하려는 시도일 뿐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훨씬 세련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5.18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음악을 어느 정도 알고 즐기는 이들이기 때문에 매시브 어택의 정치적 이력을 모를 리도 없습니다. 다만 이들은 그 무대에 K-팝이라는 단어가 놓였다는 사실 그 자체를 비웃습니다. K-팝이 무슨 저항음악이냐라고 말이죠. 이 조롱은 그 첫 번째 조롱과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조롱 모두가 결국 같은 곳에 도착해요. 저 무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무엇이 정확하고 무엇이 부정확한지를 세심히 들여다보는 대신 이미 정해둔 결론으로 그 무대를 밀어넣는 것이죠. 한쪽은 정치적 딱지로 또 다른 한쪽은 장르적 위계, 서열로 말이죠. 그 두 번째 조롱, 그 고결한 척하는 조롱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제가 인디음악 전문지 기자로 일하다가 상업 패션지 피처 에디터로 자리를 옮겼을 무렵에 방탄소년단이 데뷔했어요. 저는 인디씬에서 활동을 했던 음악 기자였기 때문에 제가 대형 상업지로 이제 옮겨가서도 그 인디씬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미 RM과 슈가는 활발하게 활동 중인 언더그라운드 래퍼였습니다. 당시역은 이들을 두고 랩과 작사, 작곡, 편곡까지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지닌 언더 힙합씬의 인재라고 소개했죠. 실제로 이들의 실력은 그 씬 안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 한국 인디 힙합씬에서 이들이 얼마나 조롱당했는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어느 무대에 서느냐가 문제였죠. 언더그라운드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K-팝이라는 상업적 틀 안에서 계속 밀고 나갔다는 사실을 인디씬의 사람들, 소위 말하는 그 인디씬의 뮤지션들이나 평론가들이나 전문가들이 모두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렇다고 방탄소년단이 K-팝 아이돌 씬에서 환영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대형 3사 기획사의 위계와 텃세가 심하긴 그쪽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방탄소년단이 데뷔하자마자 그 인터뷰를 결심한 건 순전히 그 지민의 춤이었습니다.
제가 방탄소년단이 데뷔하자마자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편집부 동료 에디터들과 스태프들과 편집장의 비웃음 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뭐? 방탄? 뭐? 방탄 뭐? 소년?"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는 취향이 순수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계급과 사회적 위치가 만들어내는 표식이라고 했어요.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는 집단이 자신들의 고급 문화를 대중문화와 구별지으며 그 구별을 정당화하는 순간 문화의 위계는 계급의 위계로 굳어진다는 것이죠. 한국 인디밴드 씬과 언더그라운드 힙합 씬에서 벌어진 일도 정확히 이거였습니다. 인디와 케이팝을 예술과 상업으로 나누고 후자를 낮춰보는 태도는 실력이 아니라 자리를 심판하는 오래된 버릇입니다. 이 버릇이 10년 전엔 언더그라운드 출신 래퍼들을 향했고 지금은 매시브 어택의 무대의 문장을 통해 케이팝을 향하고 있을 뿐이죠. 케이팝이라는 카테고리 자체에 대한 선입견이 먼저 작동하고 그 안의 개별 실체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조롱은 사실 한 몸입니다. 이 무대를 비난하는 반응 중에는 또 다른 결도 있어요. 매시브 어택이 음악과 영상을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관객에게 생각을 주입한다라는 반감을 가진 관객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홍대 클럽에서 보냈는데요. 해외 DJ 파티 프로모션부터 홍보, 마케팅, 프레스 관리까지 다양한 일을 하면서 클럽에서 지금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VJ라는 새로운 직업이 한창 뜨던 시절이었어요. 그 대한민국 VJ 1세대인 모과가 제가 일하는 클럽을 담당했었습니다. DJ가 일렉트로닉 음악을 트는 그 옆자리에서 그는 그 비트에 맞춰서 영상을 틀었어요. 이 소리만으로는 다 전해지지 않는 것들을 화면이 대신 말했죠. 그때 저는 이 비디오 아트가 음악의 부속품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표현 방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매시브 어택이 시대유감을 부르며 화면에 5.18 광주의 사진과 영상을 띄운 것도 다르지 않죠. 소리와 화면과 문장을 함께 쓰는 건 이들이 처음 만든 방식도 아니에요. 오래전 홍대의 작은 클럽에서부터 세계 곳곳의 락 페스티벌 무대까지 예술가들은 늘 자신이 가진 모든 감각의 채널을 동원해 하고 싶은 말을 더 선명하게 전해왔습니다. 이걸 유독 주입이라고 부르면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술가가 자기 생각을 또렷하게 표현하는 일이 왜 그 자체로 의심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감의 뿌리에는 더 오래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술은 정치적이어선 안 된다는 것, 예술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 한국 사회에서 유독 자주 듣는 말인데 정작 이 말을 반박해온 목소리는 이미 예술사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조지 오웰은 1946년 에세이 나는 왜 쓰는가에서 어떤 책도 정치적 편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예술이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그 의견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정치적 태도라고 썼습니다. 중립을 표방하는 것도 결국 하나의 입장을 취하는 일이라는 뜻이죠. 박찬욱 감독도 올해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으며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는 정치와 예술을 대립하는 개념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담았다는 이유로 작품이 배제되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그 이유만으로 우대받아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훌륭한 정치적 주장이라도 예술적으로 제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그건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는 단서도 함께 달았죠. 한강은 자신을 정치적 작가로 규정하는 시선 앞에서 정치적 글쓰기와 내면적 글쓰기는 애초에 나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개인과 사회, 역사와 인간이 분리될 수 없다는 뜻이었죠. 이 말에는 이미 그가 몸으로 치른 대가가 배어 있습니다. 한강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작가예요. 5.18과 제주 4.3을 다룬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국가는 그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공연윤리위원회가 사라진 지 오래된 시대에 검열은 방식만 바꿔 되풀이된 셈이죠. 그런데 이 반감을 뒤집어 보면 낯익은 그림자가 보입니다. 노래에 정치적 메시지를 담는 걸 불편해하고 화면에 역사적 장면을 띄우는 걸 선동으로 여기는 그 감각은 우리가 오랫동안 몸에 새겨온 사전검열의 습관과 닮아 있어요. 예술은 은은하게, 모호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존재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범. 그 규범을 세운 건 다름 아닌 공연윤리위원회입니다. 1966년 생겼다가 98년에 사라졌죠. 메시지가 너무 선명하면 위험하다고 여기던 그 시절의 감각이 지금도 우리 안에 어디엔가 남아 예술가의 확신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파시즘은 파시즘을 남긴다고 하죠. 메시지가 너무 선명하면 위험하다고 여기던 그 시절의 감각이 지금도 우리 안에 어디엔가 남아 예술가의 확신을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매시브 어택의 메시지를 어떻게 읽을지,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는 전적으로 관객의 자유이자 능력입니다. 다가온 메시지를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할 힘이 관객에게 있다고 믿고 건네는 것과 예술가가 그 메시지를 선명하게 표현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후자는 결국 관객의 판단력을 못 믿는 것이거나 혹은 예술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죠. 2016년 겨울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이 광장을 채웠을 때 요조와 예람, 최고은, 브로콜리 너마저 같은 인디 뮤지션들이 직접 무대에 올랐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과 잔디는 1980년대 결성된 민중가요 노래패 메아리 출신이었고, 이 밴드는 이후로도 여러 연대 현장을 함께 지켜왔죠. 2024년 12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 정국이 시작됐을 때는 풍경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광장의 플레이리스트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에스파의 위플래시,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로제의 아파트 같은 K-팝 곡들로 채워졌어요. 광장의 주인이 2030 세대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도 함께 넘어왔습니다. 이러한 등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K-팝 팬덤은 오래전부터 정치적인 집단이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노동착취 논란이 있는 브랜드의 광고 모델을 맡으면 팬덤 안에서 불매 움직임이 일었고, 소속사의 불공정 계약이나 아티스트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드러날 때마다 팬들은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K-팝 산업 내부의 불합리함을 직접 겪고 항의해온 경험이 광장에서도 이들을 주저없이 움직이게 만든 미천이 됐죠. 12월 3일 밤 팬들은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고 국회로 향했습니다.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응원봉은 1916년 한 정치인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라고 조롱했던 말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이 팬덤의 열기에 응답한 건 오히려 그동안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아껴온 아티스트들이었어요. 아이유는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여의도 일대 카페와 식당에 국밥과 빵, 커피를 미리 결제해두고 집회에 나온 팬들에게 챙겨 먹으라고 알렸죠. 이 행동에는 대가가 따랐죠. 온라인에는 윤석열 탄핵 찬성 리스트가 돌았고, 아이유를 미국 CIA에 신고했다는 인증글까지 나왔어요. 그럼에도 이 선결제는 지금까지도 하나의 상징으로 남아서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전혀 다른 시위 현장을 두고 아이유의 소셜미디어에 몰려가 커피차를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한 번의 선결제가 그의 이름을 정치적 지지의 상징으로 계속 붙잡아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이죠. 그래미 어워즈가 아시아 음악만 따로 먹는 베스트 아시안 팝 부문을 신설하자 방탄소년단, BTS는 출품을 거부했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기를 바란다는 게 이들의 이유였어요. 세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을 상대로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이 태도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저항음악의 자격이 없다고 업신여겨지던 K-팝 쪽에서 오히려 실제로 위험을 감수하고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오르고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위인의 이름을 올린 뮤지션이자 시인, 반전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인 패티 스미스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작가 로버트 메이플소프와 함께 무일푼으로 뉴욕 거리를 떠돌며 서로의 예술을 지탱해주던 이야기를 로버트가 세상을 떠나고 오랜 시간이 흐르고서야 회고록 저스트 키즈로 펴냈죠. 이 책은 2010년 아마존이 뽑은 최고의 책에 오르고 내셔널 북 어워즈까지 받았습니다. 2013년 66세의 나이로 11번째 정규앨범 뱅가를 발표한 직후 내한한 그녀가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녀는 자신을 락스타나 펑크의 데모이기 이전에 그냥 공연자라고 불렀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다를 바 없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려 애쓰는 사람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환경을 염려하는 마음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품고 살려고 노력한다고 또 했죠. 그녀가 예술에서 갈망한다고 말한 건 화려한 사운드나 특정한 장르가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정신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는가 였습니다. 그러니 락 스피릿이라는 건 처음부터 장르의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무대 위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을 짓는가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마음을 반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죠. 그렇다면 요즘 세상의 진정한 예술가, 시인, 락커가 사라졌다는 탄식도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시대 정신을 묻는 예술가는 사라진 게 아니라 형태만 바꿔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기타를 든 락커에게서 무대 위의 팝 뮤지션으로 말이죠. 그 형태의 변화를 못 알아보고 부재라고 착각하는 건 어쩌면 옛 시대의 락커라는 이미지에 붙박인 향수 쪽일지도 모릅니다. 그 향수가 오히려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못 보게 가리는 거죠. 이건 어쩌면 저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동경했던 그 70년대와 80년대 미국과 영국 그 락신, 그 시절 예술가들에 비하면 지금의 팝 아티스트들이 조금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데이빗 보이와 루 리드, 이기팝, 토킹 헤즈를 사랑했듯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팝 아티스트들이 바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자란 시절의 사운드를 기준 삼아서 다음 세대의 예술을 재는 건 어쩌면 누구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습성일 겁니다. 그 습성을 알아차리는 것과 알아차리지 못한 채 탄식만 반복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락부심을 부리면서도 실은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인디 뮤지션들도 있어요. 케이팝이라는 이유로 진심을 의심받던 이들도 있고요. 이들 사이에서 지난 몇 년간 실제로 그 위험을 감수한 쪽은 케이팝 쪽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대 위에서 저항을 연기하지 않았어요. 삶의 한 장면에서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의 위험을 실제로 짊어졌습니다. 매시브 어택의 문장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들의 문장은 고쳐 써야 합니다. 케이팝이든 미국의 역할이든 역사를 압축할 땐 그 압축이 누구의 고통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는지 항상 되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향해 쏟아진 조롱들 중 상당수는 정확함을 따지는 척하면서 실은 전혀 다른 걸 하고 있어요. 케이팝이라는 자리 자체를,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실력과 진심을 통째로 낮춰보는 일 말이죠. 화면에 역사를 띄우고 음악의 메시지를 얻는 방식 자체를 주입이라고 부르면서 불편해하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가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걸 의심하는 그 습관은 이 논란과도 무관하게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몸에 새겨져 있던 것입니다. 저항의 자격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지를 채점해 온 건 누구였을까요? 정확한 문장을 요구하는 일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점관 자리에 먼저 앉아서 K-팝이라는 이유로 감점하고 5.28 광주라는 이유로 낙제를 매기던 사람들은 자신이 그 자리에 어떻게 앉게 되었는지 한 번이라도 되물어 봤을까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저항을 심사하고 있는 그 자리는 스스로 검증한 자리인가요?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예술과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만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자유롭게 토론해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응원해주시고 멤버십을 통해 채널을 후원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조아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나만의 위도에 꼭 맞는 섬에서 편안히 머무르세요.